흙더미 속에서 숨이 끊어질 듯한 숨소리가 새어나온다.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는다. 이 산속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묻히고 있었고 그 사실을 들은 건 이 쌍둥이 자매뿐이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회장님 연락요 또 안 받으십니다. 비서실은 오전부터 전화 벨소리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유리병 너머 회의실에는 커피 향만 남아 있었죠. 서류 더미 사이로 태블릿 화면이 잠깐 켜졌다 꺼집니다. 강태원의 이동 일정표는 산골 별장 한 줄로만 표시돼 있더군요. 출발 시간, 도착 예정, 경호 차량 번호까지는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정갈함이 오히려 껄끄럽게 붙어 있었죠.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보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수화기 끝에서는 신호음이 길게 늘어져요. 받지 않는 사람이 오래 받지 않을 때 나는 그 고요한 길이만 남습니다. 비서실장 박 실장은 출근하자마자 창문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햇빛이 잘리자 사무실의 밝기가 한 단계 낮아졌죠. 누군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립니다. 박 실장은 보고서를 받지도 않은 채 책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려요. 두드림의 간격이 일정합니다. 시선이 모이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더군요. 그는 경호팀장에게 통화 기록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통화 기록이 놓이자 그는 숫자만 훑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오래 훑고 있었죠. 젊은 직원 하나가 휴대전화를 들고 머뭇거립니다. 화면에는 경로 이탈이라는 짧은 메모가 떠 있어요. 차량 GPS가 예정 루트를 벗어난 지점이 빨갛게 찍혀 있죠. 직원은 목이 마른 듯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컵이 책상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울립니다. 박 실장은 그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아요. 산길이잖아. 신호 끊기는 건 흔해요. 대답은 가벼운데 손끝은 더 느리게 움직이더군요. 강현우가 비서실에 들어옵니다. 정장은 구김이 없고 넥타이는 한치도 빗돌지 않죠. 그는 인사 대신 화면부터 봅니다. 회장님의 미확인 부재중, 미전송 메시지, 위치 정보 공란이 한 줄로 이어져 있어요. 현우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합니다. 공식 일정 없죠. 밖에 새는 일만 막으세요.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한 번 더 내려앉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요. 손이 메모지 모서리를 접었다 폈다 합니다. 조금 전까지 사고였던 단어가 그 순간 관리가 되어버렸죠. 박 실장은 내부 보고를 뒤로 미룹니다. 그는 대외협력팀에 언론 모니터링만 강화하라고 지시해요. 경호팀에게는 수색이 아닌 현장 접근 통제를 먼저 말합니다. 순서가 바뀐 탓에 복도가 바빠집니다. 사람들은 빨리 걷는데 눈은 서로를 피하죠. 누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묻는 대신 누가 더 먼저 움직였는지만 셈합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립니다. 이번에는 외부 번호입니다. 직원은 받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봐요. 박 실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화면을 봅니다. 지금은 받지 마. 그 짧은 한마디가 사라진 사람을 더 멀리 보내는 문장처럼 남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의 전용 차량 한 대가 점검이라는 이유로 기록에서 잠깐 빠집니다. 보안 서버 로그도 같은 시간대에 한 번 끊겼죠. 누가 지웠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신 복사기만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종이가 배출구로 나올 때마다 따뜻한 열이 손끝을 스칩니다. 열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감각이 따라붙더군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비서실 조명이 하나씩 꺼집니다. 어둠이 커질수록 문서의 흰색이 더 날카롭게 떠요. 박 실장은 마지막으로 통화 기록을 접어 서랍에 넣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는 짧고 단단합니다. 그 소리 뒤로 산골 쪽 좌표 하나가
화면 구석에서 잠깐 깜빡였죠. 지은은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골에서는 저녁과 밤의 경계가 늘 애매했어요. 라디오에서는 같은 예보가 몇 번이고 반복되고 있었죠. 내일도 맑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간다는 말뿐이더군요. 지은은 볼륨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쪽이 더 어색했으니까요. 지수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배터리는 충분했지만 통신 표시가 한 칸 줄어들어 있었죠. 이 동네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 그날은 손이 멈췄습니다. 지수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낮게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산 쪽에서 흘러왔죠. 한 번 울리고 멈췄습니다. 지수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시 들릴지 기다리는 쪽을 택했죠. 라디오에서 음악이 바뀌는 순간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분명했어요. 돌이 굴러가는 소리와는 달랐죠. 땅을 위에서 아래로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수는 마루에서 내려와 맨발로 마당에 섰어요. 발바닥을 통해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죠.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컵 바닥이 상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어요. 들렸어? 라는 질문이 짧게 나왔습니다. 지수는 고개만 끄덕였죠. 그 사이 세 번째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힘은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마을 쪽에서 개가 한 번 짖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은은 장화를 꺼냈습니다. 지수는 작업용 장갑을 집어들었죠. 왜인지 모르게 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삽도 함께 챙겼어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판단을 끝낸 셈이었죠. 지은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손전등 기능을 켰습니다. 불빛이 마당을 짧게 비췄어요. 집문은 잠그지 않았습니다. 곧 돌아올 거라고 계산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말없이 산길로 향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길은 금세 좁아졌어요. 자갈을 밟는 소리가 과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지수는 몇 걸음 앞서 걷다가 멈췄죠. 네 번째 소리가 다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리는 더 명확했어요. 땅을 파내는 소리였죠. 지수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빛이 닿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누르려다 손을 멈췄어요. 이 산에서는 위치 설명에 시간이 걸립니다. 갈림길을 설명하고 표식을 말해야 하죠. 그 사이 소리가 멈출 수도 있었어요. 지은은 전화를 끊고 다시 걷는 쪽을 택했습니다. 산길 중턱에서 흙이 뒤집힌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흔적이었죠. 비가 온 뒤의 자국은 아니었습니다. 발자국은 여러 개였고 방향은 하나였어요. 지수는 그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귀를 땅에 대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죠. 아주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어 지은을 봤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지은은 손전등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흙을 파기 시작했죠. 삽이 돌에 부딪히며 튕겨나갔습니다. 지수는 삽을 버리고 맨손으로 파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흙이 달라붙더군요. 다섯 번째 소리는 흙 아래에서 들렸습니다. 숨이 막힌 듯한 짧은 소리였죠. 지수는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지은은 다시 휴대전화를 켜 구조 요청을 시작했어요. 신호는 약했지만 연결은 유지됐습니다. 지은은 위치를 최대한 간단히 설명했죠. 말하는 동안에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천 조각이 드러났어요. 지수의 손끝에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사람의 손이었죠.
미세하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지은은 흙을 더 걷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죠. 짧고 끊긴 숨이었습니다. 이 산속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먼저 알아챈 건 구조대도 아니고 마을도 아니었죠. 이 쌍둥이 자매가 먼저 도착한 셈이었어요. 지은의 손전등은 이미 바닥을 비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각도가 흐트러진 탓이었죠. 빛은 흙더미 옆으로 비켜가 있었고 중심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지은은 손전등을 다시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손을 쓰는 쪽이 더 급했기 때문이죠. 지수의 손은 흙 속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잡고 있는 손이 분명히 사람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차가운 흙과 달리 그 손에는 미약한 온기가 남아 있었죠. 지수는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들어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짧고 거친 숨이 일정하지 않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지은은 흙을 더 걷어내며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구덩이는 생각보다 깊었죠. 위에서 급하게 흙을 밀어넣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과 뿌리가 뒤섞여 있어 손이 자주 멈췄어요. 지은은 돌을 옆으로 밀어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지수는 손을 잡은 채로 팔을 더 파냈습니다. 팔꿈치가 드러나자 숨소리가 조금 더 커졌죠. 그 소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신호에 가까웠어요. 지수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휴대전화로 다시 구조 상황을 알렸습니다. 신호가 약해 문장이 끊어졌지만 핵심은 전달됐죠. 사람이 묻혀 있습니다. 그 말만큼은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지은은 통화를 오래 유지하지 않았어요. 다시 흙을 파는 쪽으로 돌아왔죠. 흙이 무너지듯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얼굴 근처로 흙이 쏟아졌어요.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 숨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지수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잠시 뒤 다시 숨이 이어졌죠. 이번에는 더 얕고 더 빠른 숨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살아있다는 사실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흙 아래에서 옷의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두꺼운 천이었고 작업복은 아니었죠. 단정한 재질이었습니다. 지은은 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어요.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진 셈이었죠. 지수는 팔을 잡은 채 자세를 바꿨습니다. 힘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지수의 무릎은 이미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이유는 없었죠. 숨소리는 다시 끊겼다가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간격이 점점 불규칙해졌어요. 지은은 그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설명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죠. 지금 필요한 건 계속 파는 일이었으니까요. 지수의 손끝에 손목이 닿았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죠. 시계였습니다. 흙 속에서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은 고급 시계였어요. 지수는 그 사실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흙을 걷어내다 그 빛을 보았습니다. 손전등 없이도 반사되는 빛이었죠. 지은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지은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의미가 없었죠. 지금 중요한 건 숨이 남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흙더미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내려앉았죠. 지수의 팔이 흙에 눌렸습니다. 지수는 이를 악물고 자세를 고정했습니다. 팔을 빼지 않았어요. 숨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약했습니다. 지은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손바닥에 통증이 올라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잠시 후 얼굴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어요. 입 주변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숨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죠.
지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봤습니다. 산 위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은은 다시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이 아니었죠. 지수는 얼굴 쪽 흙을 더 걷어냈습니다. 입과 코 주변이 확보되자 숨소리가 조금 안정됐어요. 그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지수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된 셈이었죠.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이 숨을 끊기지 않게 유지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산속에서 한 남자는 생매장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막아낸 건 목숨을 걸고 흙을 파낸 이 쌍둥이 자매였죠. 구조대의 불빛이 산길 아래에서 처음 보였을 때 지은은 그 불빛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손전등과는 다른 빛이었고 규칙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지수는 먼저 그 변화를 감지했어요. 산 아래에서 소리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몸으로 전해졌기 때문이죠. 지수는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팔과 어깨는 이미 감각이 둔해졌지만 힘을 빼지는 않았어요. 숨소리는 여전히 약하게 이어지고 있었죠.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상황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휴대전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신호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통화는 이어졌죠. 구조대는 접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로 사정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지은은 그 말을 반복해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정보는 도착 여부뿐이었죠. 빛이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형태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흙더미의 크기, 파낸 깊이, 무너진 흔적들이 보였어요. 구조대원 2명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빠르게 훑어봤죠. 묻혀있는 사람, 파낸 흔적, 흙의 상태까지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지수는 그때서야 손을 놓았습니다. 구조대원이 대신 손을 잡았기 때문이죠. 지수는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지은은 구조대원의 지시에 따라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산길 위에 응급조명이 설치됐습니다. 빛이 밝아지자 얼굴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분명 고령이었어요. 복장은 단정했고 신발도 산에 어울리는 종류는 아니었습니다. 구조대원 한 명이 손목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그 손길이 잠시 멈추는 걸 보았죠. 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흙투성이 속에서도 형태를 유지한 고급 시계였어요. 구조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분명히 달라졌죠. 노인은 들것에 옮겨졌습니다. 산길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에도 산소 공급은 유지됐어요. 숨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죠. 불규칙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지은과 지수는 구조대 차량 뒤에 남았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이름을 물었어요. 지은은 이름을 말했고 지수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연락처를 묻는 질문이 나왔죠. 지은은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량이 산길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구조대 차량과는 다른 종류였어요. 불빛의 색이 달랐죠. 차량은 산길 입구에서 잠시 멈췄다가 올라왔습니다. 내려온 사람들은 구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정장은 아니었지만 등산복도 아니었죠. 그중 한 명이 구조대원에게 다가가 짧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은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이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죠. 불필요한 말은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곧바로 다른 차량으로 옮겨졌어요. 구급차가 아닌 검은색 차량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선택을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평범한 구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졌죠. 지수는 그제야 시계를 떠올렸습니다. 흙 속에서도 반짝이던 금속의 빛 말이죠. 한 남자가 지은과 지수 앞에 섰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다만 오늘 일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추가 조사는 필요 없다고 덧붙였죠. 연락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졌죠. 살아있습니까? 남자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이면 충분했습니다. 차량은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불빛이 멀어질수록 주변은 다시 어두워졌어요. 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흙 묻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바닥과 손톱 사이에 흙이 깊게 들어가 있었죠. 지은은 장화를 벗어 옆에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이 이어졌어요. 언제 발견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왜 올라왔는지 묻더군요. 지은은 사실 그대로 답했습니다. 지수도 같은 말을 반복했죠.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메모는 많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후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 말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지은과 지수는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조용했죠. 마을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산속에서 한 사람은 분명히 구조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정체와 함께 많은 것들이 의도적으로 묻히기 시작한 셈이었죠. 병원 복도에는 밤과 낮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형광등은 일정한 밝기를 유지하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도 공기는 변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강태원은 중환자실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호흡기는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의료진은 일정한 간격으로 드나들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산소 수치를 확인했죠.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환자는 아직 확인 중 상태였으니까요. 그 사실만으로도 병실의 성격은 달라졌습니다. 새벽이 지나갈 즈음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안내 데스크를 거치지 않았죠. 곧바로 중환자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직원 한 명이 따라붙었지만 말은 많지 않았어요. 이미 전달된 정보가 있었던 셈이었죠. 의료진 중 한 명이 보호자 확인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류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대신 코드 번호만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 번호를 본 남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부터 병실 앞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중환자실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면회는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붙었죠. 경비 인력이 한 명 더 배치됐습니다. 병실 앞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든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잠시 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회복 가능성에 대해 짧게 설명했죠. 의식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간은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그 설명은 기록보다 간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 중 한 명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문장은 짧았죠. 살아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전달됐습니다. 그 이후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지은과 지수는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손과 옷에 묻은 흙은 대충 씻어낸 상태였죠.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지수는 손톱 밑을 계속 문질렀어요. 흙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휴대전화는 조용했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지은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다시 켜두었죠. 이번에는 음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밭으로 나갔고 트럭이 한 대 지나갔죠. 산에서 있었던 일은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지은과 지수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날 오후 병원에서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렸습니다. 강태원이라는 이름이 의료 기록에 올라갔어요.
담당 의사는 그 이름을 확인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름이 붙자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병실 등급이 조정됐어요. 의료진도 바뀌었습니다. 보안 인력은 더 늘어났죠. 그의 상태는 환자에서 대상으로 변한 셈이었어요. 강태원의 손목에 감겨있던 시계는 따로 보관됐습니다. 세척도 수리도 하지 않았죠. 그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묻었는지보다 누가 발견했는지가 중요해졌어요. 그날 밤 비서실장 박 실장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병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도 돌아서지도 않았죠. 의료진과 눈이 마주쳤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은 잠시 후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원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숨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침대 옆에 서서 손목을 바라봤어요. 시계는 이미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병실을 나왔죠. 복도 끝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의식은 아직입니다. 그 말만 전해졌어요. 그날 이후 강태원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는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언론에도 회사에도 보고되지 않았죠. 사고가 아닌 공백으로 처리된 셈이었어요. 그러나 한번 붙은 이름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 순간부터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구조가 아니게 된 셈이었죠. 중환자실의 문이 열릴 때마다 복도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는 늘 같은 음정이었죠. 강태원의 상태는 안정적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병원 밖으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전달되지 않는다는 선택이 이미 내려진 셈이었죠. 담당 의사는 회진 시간보다 이른 시각에 병실을 찾았습니다. 혈압과 산소 수치를 확인했어요. 수치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세한 반응이 하나 더해졌죠. 손가락 끝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그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은 간결했고 강조는 없었어요.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한 조치였죠. 그는 차트에 표시만 남기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지하 주차장에는 검은 차량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번호판은 일반적이었지만 동선은 다르게 움직였어요.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은 병원 로고가 찍힌 출입증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내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층 버튼도 누르지 않았어요. 이미 설정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문이 열리자 그들은 곧바로 복도로 나섰습니다. 경비 인력은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잠깐 교환했죠. 그 짧은 교환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가 우선인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셈이었죠. 병실 앞에서 그들은 멈췄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대신 의료진 한 명이 불려나왔습니다. 질문은 짧았습니다. 의식 반응이 있었습니까? 의료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응 하나면 충분했기 때문이죠. 남자 중 한 명은 즉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말은 간단했고 감정은 섞이지 않았죠. 회복 신호 있습니다. 그 문장이 전달됐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회사 쪽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비서실 내부 서버가 점검 모드로 전환됐죠. 외부 접속 기록이 일시적으로 차단됐습니다. 일정 관리 시스템에서는 회장 관련 항목이 비활성화됐어요. 삭제가 아니라 잠금 상태였습니다. 박 실장은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문서가 놓여 있었지만 펼치지 않았어요. 그는 시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보다 순서가 중요해진 상황이었죠.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어요. 박 실장은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춘 뒤에야 통화를 연결했죠. 통화는 짧았습니다. 상태를 묻는 질문과 대응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어요. 박 실장은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의식 반응은 있습니다. 그 말로 충분했죠. 통화가 끝난 뒤 박 실장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흐르는 판단의 속도는 달라졌습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결과를 바꾸는 단계였죠. 한편 지은과 지수에게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조용했어요. 그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불러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지수는 마을 창고에서 삽을 씻고 있었습니다. 흙은 쉽게 떨어졌지만 손의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은은 집안에서 장화를 말리고 있었죠. 어제의 흔적을 지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산길 입구에는 임시 통제 표지가 세워졌습니다. 산사태 위험이라는 이유가 붙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은은 그 표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것이었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병원에서는 강태원의 손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했어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숨의 리듬이 바뀌었죠. 의료진은 그 변화를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회복은 곧 선택의 문제로 이어질 예정이었죠. 강태원이 눈을 뜨기 전에 이미 여러 사람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들은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셈이었죠. 중환자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일정했습니다. 기계음은 규칙을 지키고 있었죠. 강태원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어요. 의료진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동공 반응을 살폈고 손의 미세한 움직임도 기록했죠. 강태원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찔했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으로 넘기기 어려운 반응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말을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는 손전등으로 눈을 비췄습니다. 강태원의 눈동자가 아주 느리게 반응했어요. 의사는 그 순간을 차트에 표시했습니다. 잠시 뒤 강태원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입모양은 분명히 형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회복 단계로 넘어간 셈이었죠. 의사는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강태원의 숨 사이로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말로 부르기엔 약했고 소음으로 넘기기엔 분명했죠. 의사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어요. 의사는 그 단어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숫자도 아니었죠. 다만 사람의 호칭처럼 들렸습니다. 의사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춰서서 정리했어요. 기억이 돌아오는 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건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누군가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는 사실은 중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실장은 병원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그는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죠. 유리 너머로 강태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강태원의 눈은 반쯤 떠 있었습니다. 초점은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죠. 박 실장은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순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박 실장은 담당 의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회복 상태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어요. 의사는 가능한 범위만 설명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말했죠. 그러나 특정 반응은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슨 반응입니까? 박 실장의 질문은 짧았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사실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부르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박 실장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를 불러야 할지 이미 계산이 시작된 셈이었죠. 같은 시각 강현우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지만 읽히지 않았어요. 강태원의 회복 소식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우는 이미 알고 있었죠. 누군가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회복은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었죠. 병실 안에서 강태원의 눈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어요. 숨의 리듬도 바뀌었습니다. 기계가 아닌 몸의 반응이었죠. 강태원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사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귀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짧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죠. 낯선 호칭이었습니다. 가족도 직원도 아닌 방향이었어요. 간호사는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해석은 붙이지 않았죠. 기록은 사실만 남기는 역할이었으니까요. 병실 밖에서는 다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서둘렀습니다. 누군가는 계산을 고쳤죠. 강태원이 완전히 눈을 뜨기 전에 이미 다음 단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떠올린 얼굴은 가장 예상 밖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구조 사건은 가족과 회사의 문제가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셈이었어요. 병실 안의 조명은 이전보다 한 단계 밝아졌습니다. 회복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였죠. 강태원의 눈은 완전히 떠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감긴 상태도 아니었어요. 초점 없는 시선이 천장을 향해 머물러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침대 옆에 서서 기계 수치를 확인했죠. 심박은 안정 구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산소 포화도 역시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아닌 몸이 버티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해진 셈이었죠. 간호사는 물수건으로 강태원의 입 주변을 닦아냈습니다. 그 순간 강태원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간호사는 그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응 있음이라는 표시가 추가됐죠. 잠시 뒤 강태원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약했어요. 그러나 이전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숙여 귀를 가까이 가져갔죠. 낮은 숨 사이로 짧은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발음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단어의 구조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죠. 간호사는 그 소리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음절이 또렷해졌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병실 안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직원도 아닌 이름이었죠. 기록지에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간호사는 즉시 담당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의사는 병실로 들어와 같은 장면을 확인했죠. 강태원의 입술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이 다시 나왔어요. 의사는 그 이름을 되묻지 않았습니다. 해석도 덧붙이지 않았죠. 그저 사실로 기록했습니다. 특정 인물 호명 반응 확인. 그 문장은 차트에 남았습니다. 의사는 병실 밖으로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어요.
회복 반응 중 이름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질문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오히려 빠른 판단을 불러왔습니다. 몇 시간 뒤 병원 출입 기록에 새로운 이름이 추가됐습니다. 지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이름도 함께였죠. 구조자라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이 호출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병원 행정 시스템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직접 요청한 호출이었죠. 그 요청은 상급자의 승인으로 바로 실행됐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은 마을 우체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편물을 확인하던 중 휴대전화가 울렸죠.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지은은 바로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울린 뒤에야 통화를 연결했죠. 상대방은 병원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방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죠. 지은은 통화를 끊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이미 예상 가능한 흐름이었기 때문이죠.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지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수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만으로 충분했어요.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산에 오를 때와는 다른 옷이었죠. 이번에는 내려오는 자리였으니까요.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차량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지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길을 확인했죠.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누군가는 이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이름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안내만 했습니다. 설명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말은 없었습니다. 층 버튼은 이미 눌려 있었죠. 문이 열리자 중환자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조명은 밝았고 사람은 적었습니다. 지은과 지수는 그 끝에 있는 병실 앞에서 멈췄어요. 문 너머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죠. 그 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부르지 말았어야 할 이름이 이제는 실제로 호출된 셈이었죠. 그 선택이 이후의 모든 관계를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지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도 바로 열지 않았어요. 안쪽에서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 소리는 이미 여러 번 들은 적 있는 소리였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더 이상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들어갈 차례라는 뜻이었죠. 지수는 지은보다 반 발짝 뒤에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어요. 굳이 나눌 말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었죠. 문이 열리자 냉기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중환자실 특유의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강태원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에는 여러 장비가 연결돼 있었죠. 그 모습은 산속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흙도 상처도 보이지 않았어요. 산에서 있었던 일은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죠. 지수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그 순간 강태원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아주 느렸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죠. 간호사는 그 장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극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조용히 전달됐어요. 설명은 덧붙여지지 않았습니다. 강태원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초점은 맞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죠. 지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더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강태원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길게 이어졌죠. 숨과 숨 사이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지수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단어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강태원의 시선이 지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시선이 흔들렸죠. 그리고 아주 낮은 소리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 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실 안의 공기는 분명히 바뀌었어요. 간호사는 바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도 병실로 들어왔죠. 강태원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전보다 분명한 반응이었어요. 손가락이 천천히 접혔다 펴졌습니다. 의사는 그 움직임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기억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회복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였죠. 그때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았어요. 말을 해야 할지 계산하지도 않았죠. 그저 상황을 이어가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산에서 지은의 말은 그 한 단어로 시작됐어요. 그 순간 강태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의 리듬이 달라졌죠. 기계가 반응했습니다. 경고음이 짧게 울렸어요. 간호사가 바로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죠. 지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죠. 산이라는 단어 하나로 강태원의 몸은 분명히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장면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이 말은 이어지면 안 된다고요. 기억이 돌아오는 속도보다 말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지은과 지수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이었지만 사실상 지시였죠.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기계음이 다시 일정해졌어요. 복도에는 다른 소리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죠. 잠시 후 박 실장이 복도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은과 지수를 보고도 바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상황을 먼저 훑는 쪽을 택했죠. 의사가 병실에서 나와 박 실장에게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회복 반응, 기억 연결, 자극 최소화. 짧은 단어들만 오갔어요. 박 실장의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입을 열었죠. 지금은 말을 고르다가 멈췄습니다. 그 한 박자 늦은 침묵이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죠. 말하지 말았어야 할 한마디가 이미 상황을 바꿔놓은 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구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과 선택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힌 뒤에도 복도의 공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계음이 차단되자 대신 발소리와 숨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지은은 벽에서 등을 떼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앉으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죠. 아직 기다림이 끝난 상태는 아니었으니까요. 지수는 복도 끝 창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밖은 낮이었고 병원 앞 도로에는 차량이 끊이지 않았어요. 일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있었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풍경이었죠. 잠시 후 병실 쪽에서 의료진이 다시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차트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걸음 속도가 이전과는 달랐죠. 의사는 지은과 지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 주변을 한 번 더 살폈어요. 복도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자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는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산, 매장, 흙 같은 표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설명은 요청이 아니라 조건에 가까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도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질문보다 수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때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정한 거리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오지도 멀어지지도 않았죠. 그 미묘한 위치가 그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의사에게 간단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류 한 장이 그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결제선이 많은 문서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서명을 마친 뒤 서류를 다시 돌려줬죠. 그는 그제야 지은과 지수를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고 문장은 길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은 외부에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죠. 필요하다면 추후에 정식으로 연락이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통보였어요. 지은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선택지는 이미 줄어든 상태였죠. 박 실장은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식적인 표현이었지만 진심이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인사는 관계를 정리하는 의미에 더 가까웠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여기까지라는 신호였죠. 그 시각 병실 안에서는 강태원이 다시 잠에 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극에 반응하는 단계는 분명히 넘어섰습니다. 의료진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쪽을 택했죠. 강태원의 손은 이불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긴장이 완전히 풀린 모습도 아니었죠. 몸이 기억을 붙잡고 있는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의사는 차트에 새로운 메모를 남겼습니다. 외부 자극 후 반응 증가. 그 문장은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될 예정이었죠. 박 실장은 병원을 떠나기 전 한 번 더 병실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계산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은과 지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안에는 다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버튼이 눌리는 소리만 울렸죠. 지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흙은 씻어냈지만 감각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 도착하자 소음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안내방송, 발소리, 대화소리가 섞여 있었죠. 그 모든 소리가 현실로 돌아왔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강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눈을 찡그렸어요. 지수는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조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죠. 누가 말하고 누가 침묵할지, 어디까지 기억을 허용할지 그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강태원이 완전히 입을 열기도 전에 주변에서는 이미 결론을 만들어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론 속에는 쌍둥이 자매의 이름도 함께 포함돼 있었던 셈이었죠. 병실의 출입 기록이 다시 한번 수정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단순한 업데이트였죠. 그러나 실제로는 접근 권한이 재정렬된 셈이었어요. 강태원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죠. 의료진은 회진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간호사들은 병실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은 모두 배제됐죠. 강태원은 여전히 말을 길게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시선도 이전보다 안정됐습니다.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충분했죠. 그날 오전 병실 안에서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태원의 손이 이불을 잡아당겼어요. 이전처럼 반사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행동에 가까웠죠. 간호사는 즉시 그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뒤 강태원은 아주 낮은 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문장은 아니었어요.
단어 하나였습니다. 왜? 그 말은 질문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지만 분명한 의문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 단어를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의사는 물만 적셔 입술을 닦아주었습니다. 대화는 여기서 멈췄어요. 그러나 그 단어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강태원이 단순히 회복 중인 환자가 아니라 사건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 시각 병원 밖에서는 다른 질문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팀이 비서실을 찾았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시스템 점검이었죠. 그러나 질문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회장님의 이동 경로에 대해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외부 일정으로 처리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박 실장은 모든 질문에 차분히 답했습니다. 기록을 근거로 설명했고 개인적인 판단은 배제했죠. 그러나 몇몇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로 넘겼어요. 그 태도는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감사팀은 그날 회의실을 떠나며 추가 자료 요청 목록을 남겼죠. 박 실장은 그 목록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강현우는 따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보고 자리였어요. 그러나 질문은 가족 쪽으로 향했습니다. 부자의 관계, 최근의 대화, 갈등 여부가 언급됐죠. 강현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질문에 무난한 답변을 내놓았어요. 갈등은 없었고 일정도 공유된 범위 내였다고 말했죠. 그러나 그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안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강태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오래 머물렀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죠. 간호사는 그 시선을 따라 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태원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그리고 낮은 소리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그 단어는 명확했습니다. 기억이 특정 시점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의료진은 즉시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의사는 손을 들어 더 이상 말하지 않게 했어요. 그날 이후 병실에는 새로운 규칙이 추가됐습니다. 환자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이상 사건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지 않는다. 이 규칙은 철저히 지켜졌죠. 그러나 질문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었죠. 지은과 지수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 아닌 다른 번호였어요. 형식적인 확인 전화였지만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발견하셨을 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차량 흔적을 본 적은 없습니까?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지은은 사실 그대로 답했습니다. 지수도 같은 말을 반복했죠. 두 사람의 진술은 일관됐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멈추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은 뒤 지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역시 창밖만 바라봤죠. 이제는 구조의 기억보다 질문의 기억이 더 많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강태원은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은 이전과 달랐어요. 깊지 않았고 자주 깼습니다. 기억이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리고 그 기억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묻는 사람들은 이미 각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입을 열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병실의 아침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빛이 커튼 틈으로 더 깊게 들어오고 있었죠. 강태원의 눈은 비교적 오래 떠 있었습니다. 초점은 완전히 맞지 않았지만 주변을 인식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간호사는 그 변화를 확인하고 담당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병실에 들어와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죠. 대신 강태원의 손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손가락이 이불 위를 천천히 긁고 있었어요.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지금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강태원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죠. 완벽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반응은 있었습니다. 고개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 반응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회복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셈이었죠. 그날 오전 병원에는 세 사람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박 실장, 강현우, 그리고 법무팀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면회였지만 실제로는 결론을 정리하는 자리였죠. 박 실장은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태원은 그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시선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강현우는 한 걸음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 자리가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태원의 시선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박 실장에서 강현우 쪽으로 옮겨갔죠. 그 순간 숨의 리듬이 달라졌습니다. 기계가 먼저 노터스했어요. 강태원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한 발성이었습니다. 아직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를 전달하기엔 충분했죠. 왜? 그 한 단어가 병실 안에 남았습니다. 강현우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침묵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압박했습니다. 강태원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눈을 감지 않았고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그 시선은 질문이자 요구였습니다. 박 실장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이제는 대신 말해줄 수 없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강태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숨이 덜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산에서 그 단어가 나오자 병실 안의 공기가 굳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손을 들어 말을 멈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죠. 기억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강태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묻히는 그 단어가 끝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충분했죠. 그 순간 강현우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강현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자는 넘어지지 않았지만 균형은 분명히 흔들렸어요. 강태원은 시선을 다시 박 실장에게 돌렸습니다. 그 시선에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확신만 남아 있었죠. 박 실장은 더 이상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행동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기계음만이 계속 이어졌죠. 그 침묵 속에서 이미 결론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원은 공식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상태로 기록됐습니다. 언론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중이라는 짧은 공지가 나갔죠.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강현우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됐어요. 박 실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팀은 즉시 수사 협조를 준비했죠. 며칠 뒤 지은과 지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요청이 아니라 감사의 형태였어요. 강태원 본인이 직접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굳이 마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역할은 이미 끝난 셈이었어요. 강태원은 퇴원 후 공식 석상에 단 한 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말 뒤에 설명은 없었죠.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한 사람은
돈과 이름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순간을 맞았고 그 순간을 건너오게 한 건 아무 조건 없는 선택이었음을요. 쌍둥이 자매는 다시 산골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흙처럼 덮을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